러시아 육군 대령이 한국에 무기를 넘겨줬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 전 빛 대신 바다가라고 던져준 탱크와 미사일이었죠. 그런데 그 대령이 30년 뒤 폴란드 항구에 나타나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6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는 거덜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빌린 30억 달러를 갚을 돈이 없었죠. 그래서 꺼낸 게 창고에 쌓인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때 드미트리 대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따위가 러시아 최신 무기를 제대로 굴릴 리 없다고요. 그래서 수출용 저급 모델 대신 진짜 러시아군이 쓰는 최신형을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어차피 못 써먹을 테니까요. 그런데 2024년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드미트리 대령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 전차의 모습이 30년 전 자신이 보낸 T-80 전차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던 겁니다. 대령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배째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 탱크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의 고철을 세계 최강의 무기로 바꿔놓은 걸까요? 그리고 왜 러시아 대령은 30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된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러시아 육군에서 35년을 복무하고 퇴역한 드미트리 세르게예비치 코즐로프입니다. 최종 계급은 대령이었고 국방부 군수협력국에서 차장까지 지냈죠. 지금은 모스크바 군사역사연구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가끔 칼럼도 쓰는 68살 노인이 됐습니다. 2024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손녀 아나스타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18살 된 이 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하고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국 아이돌 영상이라고 하더군요. BTS인가 뭔가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뭐가 좋으냐고 핀잔을 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가본 적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996년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기 때문이죠. 부산항의 짠내나는 바람과 나무 상자에서 튀어나온 T-80 전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본 적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고요. 작고 가난하고 미국 뒤에 숨어 사는 나라였다고. 손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금은 완전 다르던데요. 한국 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지금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군사강국이 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것도요. 아내 나탈리아가 저녁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죠. 보르시치를 떠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손녀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 그 나라를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텔레비전을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뉴스 화면에 거대한 전차가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1000대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고요.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 전차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죠. 저건 T-80 아닌가? 아니, T-80이랑 너무 비슷한데. 낮은 차체의 둥근 포탑,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의 흔적. 분명히 러시아 전차의 DNA가 느껴졌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전차를 사느냐고요. 러시아 바로 옆 나라인데. 우리 무기를 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까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 알렉세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상태였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차 말이에요. 저는 봤다고 대답했죠.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아버지 때문인 거 알죠?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이 쏘아붙이듯 말했죠.
96년에 아버지가 한국에 최신 장비 넘겨줬잖아요. T-80이랑 BMP-3랑 메티스-M이랑. 그게 다 한국 무기 개발에 미천이 된 거라고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국가 결정이었고 나는 실무자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이 돌고 돌아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동료들을 죽인 무기가 될 거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죠. 아내 나탈리아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탓인가? 30년 전 그 결정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비서가 노크를 하더군요. 대령님,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는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무슨 내용인데 그러느냐고 물었죠. 비서가 프린트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KBS라는 한국 방송사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더군요. 불곰 사업 3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러시아 측 당사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요. 혹시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놈들이 뭘 만들겠다는 거지? 불곰 사업을 다룬다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빚 갚으려고 무기 받아간 거 아닙니까? 저는 당장 거절 답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걸 들춰내려는 걸까? 혹시 우리를 망신 주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걸까?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재혁이라는 PD였는데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체였죠.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싶다고 썼더군요. 당시 양국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객관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거절할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사실 거절하는 게 편했죠. 괜히 과거를 들춰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끌렸습니다. 30년 전 일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나탈리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이라고.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무슨 내용인데요? 저는 불곰 사업 이야기라고 대답했죠. 30년 전에 우리가 무기 넘겨준 거 있잖아. 그걸 다큐로 만든다는데.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가실 거예요? 안 가다니요. 당연히 안 가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과거 들춰서 뭐 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빤히 쳐다보더니 말하더군요. 당신 요즘 잠을 못 자잖아요. 밤마다 뒤척이고. 그거 다 그 일 때문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저를 35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니까요. 숨길 수가 없었죠.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직면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평생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라고요. 쉽게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내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건지도 모르죠. 며칠 뒤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차관 빅토르 소콜로프가 만나자고 하더군요. 소콜로프는 제 후배이자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군 시절부터 저와 사사건건 부딪혔던 인물이죠. 저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정치력 하나로 차관까지 올라간 놈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소콜로프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하더군요. 선배, 한국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죠. 소콜로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건 다 보고가 되죠. 소콜로프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 초청 받아들이지 마세요. 국가 망신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소콜로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방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신뢰가 바닥이에요. 근데 선배가 한국 가서 인터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한국 방산 키워줬다는 얘기잖아요. 자충수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콜로프 말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놈이 말리면 말릴수록 오히려 가고 싶어졌습니다. 천성이 청개구리인 걸까요? 아니면 소콜로프한테 지기 싫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손녀 아나스타샤가 또 와 있더군요. 이번에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간다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구나.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BTS 굿즈 사다 주세요. 제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BTS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느냐고 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말대로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산항에서 나무 상자를 열던 순간 한국 관계자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제 속으로 비웃던 그 순간들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진실이 뭔지 직접 확인하자. 소콜로프가 뭐라든 상관없다. 30년을 피해 다녔으니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됐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측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겠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몇 시간 뒤 윤재혁 PD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요. 최대한 편하게 모시겠다고. 그렇게 30년 만에 한국 방문이 결정됐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30년 전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996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은 허름하고 어수선했죠. 사람들은 부산하게 움직였고 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후진국이구나. 우리 모스크바 공항만도 못하다고요. 그런데 2024년의 인천공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돔 천장 아래로 햇살이 쏟아졌고 곳곳에 최첨단 시설들이 빛나고 있었죠. 로봇이 돌아다니며 안내를 하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이라더니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코즐로프 대령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현대로템 해외 영업팀 이수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러시아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유창하게요. 어디서 러시아어를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대학에서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모스크바에서 1년간 연수도 했다고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러시아어까지 배우는구나. 공항 밖으로 나가니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민 씨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죠. 호텔까지 1시간쯤 걸립니다. 편하게 쉬세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거든요. 곳곳에 공사 현장이 보였고 신도시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죠. 이게 그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이수민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30년 전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이런 게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군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강 주변으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강변도로는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저녁때가 되니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과 LED 조명들이 어우러져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30년 전 서울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밤이었는데 도시가 어두컴컴했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건물들도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동행한 러시아 장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죠. 이런 나라가 우리 무기를 제대로 굴리겠어? 분해도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 둘걸. 그 기억이 떠오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죠. 얼마나 오만했던 건지.
호텔에 도착하니 밤 8시쯤 됐습니다. 이수민 씨가 로비에서 말했죠.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일정 시작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 첫 일정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30년 전 우리 무기를 분해하고 분석했던 곳이니까요. 우리 기술을 훔쳐간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훔친 게 아니죠. 우리가 줬으니까. 우리가 멍청하게 던져준 거니까. 호텔방에 들어가니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강 건너편으로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저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미니바에서 보드카를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한국산 보드카가 있길래 마셔봤는데 맛이 괜찮더군요. 쓴웃음이 났습니다. 보드카도 만드는구나. 뭘 못 만드는 게 있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면 뭘 보게 될까? 그들이 우리 기술로 뭘 만들어냈을까?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직전 같은 기분이었죠. 새벽 3시쯤 됐을 때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불야성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생각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부산항, T-80 전차, BMP-3 장갑차, 메티스-M 미사일. 그때 우리가 넘긴 것들의 목록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물음표를 적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아침 7시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로비로 내려가니 이수민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더니 말했죠.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요.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고요?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됐지만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이 나라를 얕보았다. 지금 이 나라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산과 들판,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대전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6년 그해 러시아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소련이 무너진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40살이었고 국방부 군수협력국에서 일하고 있었죠. 계급은 중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코즐로프 중령, 한국 건이 자네 담당이야. 한국에서 빌려간 돈 있잖아. 갚을 때가 됐는데 재무성에서 현금이 없대. 그래서 무기로 갚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상관이 말을 이었죠. 문제는 뭘 줄 거냐야. 창고에 굴러다니는 고물 줄 수도 있고 현역 장비 줄 수도 있어. 자네 의견은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고물을 줘야죠. 현역 장비를 왜 줍니까? 상관이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고물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줬다간 국제망신이래. 녹슨 고철 던져줬다고 욕먹을 거라고. 결국 현역 장비를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도 꽤 좋은 물건들로요. T-80 전차, BMP-3 장갑차,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이기라 대공 미사일. 당시 우리 군 주력 장비들이었죠. 저는 최종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죠. 한국군은 창설 이래 미국식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러시아제 장비는 규격이 다르고 정비 체계도 없어 실전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신 장비를 제공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음. 기술 유출 위험 역시 제한적. 한마디로 줘도 못 쓸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자신 있게 서명했죠. 상관들도 그 의견에 동의했고요. 결국 최신 장비들이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1996년 3월, 저는 한국에 가서 인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러시아 화물선이 입항했고 거대한 나무 상자들이 크레인에 실려 내려왔죠. 한국 측 인수단이 나와 있었는데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자를 열 때 저는 슬쩍 한국 관계자들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거든요. 상자 뚜껑이 열리자 한국 측 장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쉬더군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보였죠. 그 반응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놀랐지? 이게 러시아 최신 장비야. 너희들이 평생 봐도 못 만들 물건이라고. 하지만 걱정 마. 어차피 분해도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 둘 테니까. 인수 확인서에 사인을 받고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임무 완료. 깔끔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한국 놈들이 우리 무기로 뭘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굴리지도 못할 테고 몇 년 지나면 창고에서 녹슬어 갈 테니까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대전 시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상에서 깨어났죠. 이수민 씨가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틀렸던 건가? 한국이 정말 그 무기들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건가?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서 지금의 K2 전차를 만든 건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 1000대를 사기로 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이 보였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구나. 차에서 내리니 중년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그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즐로프 대령님. 저는 박정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죠. 저는 악수를 하며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정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1996년 부산항에서 뵀습니다. 그때 저는 신임 연구원이었죠. 26살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부산항, 나무상자, 휘둥그레진 눈의 젊은이들. 그중 한 명이었구나. 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 그때 네, 맞습니다. 박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상자 열 때 제가 앞줄에 있었어요. 대령님 얼굴 아직도 기억나요? 꽤 젊으셨는데 지금은 백발이 됐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그렇죠. 30년이나요.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마치 재판정에 끌려가는 피고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실수를 이제야 마주하게 되는구나. 국방과학연구소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한 복도와 첨단 보안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들. 러시아 국방연구소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죠. 저는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앞서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연구소 본관입니다. 60년대에 설립됐는데 지금은 직원이 3,000명이 넘어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는데 다들 젊었습니다. 30대, 40대가 대부분이었죠.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리모컨을 들고 말했죠. 대령님께 저희 연구소의 역사와 주요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옛날 사진이 떴습니다. 허름한 건물과 낡은 장비들, 그리고 흑백 사진 속 연구원들.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70년대 저희 연구소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1996년 사진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산항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 화물선에서 나무 상자가 내려오는 바로 그 장면. 박정호 씨가 조용히 말했죠. 불곰 사업입니다.
대령님도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박정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희는 충격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러시아 최신 장비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수출용 다운그레이드 버전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러시아군이 쓰는 현역 장비였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수출용 모델 따로 만들 돈도 없었죠. 박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다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우리가 준 게 아니라 빚 갚은 건데. 그래도요. 박정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어디서 왔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잖아요. 저희는 대령님들이 주신 그 씨앗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씨앗이라.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씨앗을 줬다고요? 우리는 고철을 던져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호 씨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T-80 전차의 분해 사진이 나왔죠. 엔진, 변속기, 포탑, 조준장치, 자동장전장치. 모든 부품이 낱낱이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2년 동안 완전 분해했습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 다 분석했죠. 매뉴얼이 러시아어라서 고생 좀 했어요. 당시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연구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인가? 진짜로 분해를 했구나. 박정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자동장전 장치였어요. 미국 전차는 장전수가 필요한데 러시아 전차는 기계가 알아서 장전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몇 달 연구 끝에 원리를 파악했죠. 그리고 그걸 K2 전차에 적용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박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대로 베낀 건 아니에요. 러시아식 설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 방식으로 새로 개발한 거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가져다가 발전시킨 거군요. 박정호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모방을 넘어서 혁신으로 갔습니다. 20년, 30년 동안 투자하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어요. 박정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웠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요? 러시아 기술은 출발점이었을 뿐이에요. 지금의 K2 전차는 순수하게 한국 기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노력했구나. 우리가 던져준 씨앗을 정말로 숲으로 키웠구나. 회의실을 나와 연구동을 둘러봤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실험실, 시뮬레이션 센터, 테스트 시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러시아 어느 연구소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시험장에서 K2 전차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타보실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요. 타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군요. 박정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저들을 얕보았다. 고철이나 처리하라고 던져줬다. 그런데 저들은 그걸 보물로 바꿨다. 누가 바보인 건가? 저들인가 나인가? 답은 뻔했습니다. 바보는 나였죠. 다음 날 아침 경기도에 있는 기갑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쯤 걸렸죠. 이수민 씨와 박정호 씨가 동행했습니다. 가는 동안 박정호 씨가 K2 전차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K2 흑표는 2014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죠. 1500마력 엔진의 최고 속도 시속 70km. 자동장전 장치로 분당 15발 발사 가능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대단했죠.
우리 T90 전차보다 성능이 좋아 보였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검은색 전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압도당했죠. 날렵한 외형의 각진 포탑, 그리고 길게 뻗은 주포. T80의 실루엣이 느껴지면서도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직접 타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해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죠. 조종석에 앉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전차 내부라고요? T80 내부는 좁고 어둡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계기판도 아날로그 방식이라 읽기 어려웠죠. 그런데 K2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고 대형 디스플레이에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마치 전투기 조종석 같았죠. 박정호 씨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에는 T80 내부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불편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간공학적으로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붙이며 바깥 화면을 봤죠. 360도 카메라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모드로 전환하니 숨어있는 표적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시험장 코스를 달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차가 언덕을 오르내리고 참호를 넘어도 차체가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이게 능동 현가 장치입니다. 박정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T80 타보셨잖아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기억나세요? K2는 달라요. 전자제어로 차체를 항상 안정시키죠. 덕분에 기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T80과 비교 자체가 실내였죠. 박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T80이랑 비교하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박정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T80이 없었으면 K2도 없었어요. 저희 첫 스승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스승이라고요? 우리 전차가 한국 전차의 스승이었다고요? 시험장을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온 전화였죠. 차관 소콜로프였습니다. 코즐로프 선배, 뭐하고 있어요? 소콜로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짓이에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고요. 무슨 사진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선배가 한국 전차 타는 사진이요. 러시아 퇴역 장교가 한국 무기 홍보해주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귀국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직 일정이 남았습니다. 끝나면 돌아가겠습니다. 소콜로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데 한국 놈들 편 들어줘요. 반역이나 다름없다고요. 반역이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받아쳤습니다. 나는 진실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30년 전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요. 그게 반역입니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수민 씨와 박정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합시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콜로프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러시아 처지에서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배신처럼 보일 수도 있죠. 적국의 무기를 칭찬하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입니까? 진실이 그런 건데. 한국 무기가 실제로 좋은 건데 그걸 인정하면 안 됩니까? 저녁에 호텔방에서 혼자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조국을 배신하는 건가 아니면 진실을 찾는 건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을 반쯤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대전 근교의 미사일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현궁 대전차 미사일 시연이었죠. 박정호 씨 대신 다른 사람이 안내를 맡았는데 최동혁이라는 50대 후반의 기술고문이었습니다. 최동혁 씨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령님. 저도 1996년에 부산항에 있었어요.
그때 막 입사한 신입이었죠. 또 한 명이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출세했군요. 최동혁 씨가 껄껄 웃었습니다. 불곰 사업이 저희 인생을 바꿔놨으니까요. 그때 배운 게 평생 미천이 됐습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하면서 최동혁 씨가 현궁 미사일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현궁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사거리 2500m, 적외선 유도 방식이고 탑어택 기능이 있죠. 탑어택이라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단어가 익숙했거든요. 네. 최동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차 윗부분을 때리는 기술이에요. 전차는 측면이나 후면보다 윗부분 장갑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때리면 관통력이 훨씬 좋아지죠. 시험장에 도착하니 병사들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람석에 앉아서 지켜봤죠. 현궁 미사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병사 한 명이 어깨에 메고 조준할 수 있는 크기였죠. 발사 준비 완료. 발사.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미사일의 궤적을 눈으로 쫓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는 겁니다. 뭐야, 고장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량품인 건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로 솟구쳤던 미사일이 급강하하더니 표적 전차의 윗부분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쾅! 폭발이 일어나고 표적 전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직격이었죠. 저는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최동혁 씨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에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최동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996년에 메티스-M 미사일 처음 쐈을 때요. 똑같이 하늘로 솟구치길래 불량품인 줄 알았어요. 지휘관들이 러시아 놈들이 사기쳤다고 난리가 났죠.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메티스-M. 그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불곰 사업으로 넘긴 대전차 미사일이었죠. 최동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불량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위로 솟구쳤다가 내려꽂는 거였죠. 탑어택 기술이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실전에서 개발한 노하우였던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동혁 씨가 계속 말했죠. 그때 저희 연구진이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장애물을 넘어서 위에서 꽂으면 되는구나. 발상의 전환이었죠. 그 기술을 분석해서 저희 방식으로 발전시킨 게 현궁입니다. 현궁이 메티스-M에서 왔다고요? 영감을 받았다고 해야겠죠. 최동혁 씨가 정정했습니다. 원리는 같지만 유도 방식이나 추진체는 완전히 새로 개발했어요. 메티스-M보다 정확하고 사거리도 길죠. 저는 시험장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표적 전차가 보였죠. 30년 전 우리가 던져준 기술이 저렇게 진화했구나. 우리 것보다 더 좋아졌구나. 최동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당신들 기술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투박하지만 강력하고 실용적이었죠. 미국 기술은 세련됐지만 비쌌고 러시아 기술은 거칠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저희는 그 둘의 장점을 합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래서 성공했군요. 최동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만큼 온 건 사실이죠. 시험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메티스-M에서 현궁으로, T-80에서 K2로. 우리가 준 씨앗들이 모두 열매를 맺었구나. 그것도 원래 것보다 더 크고 튼실한 열매를. 차에 올라타면서 최동혁 씨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그때 왜 최신 장비를 보내셨어요? 수출용 다운그레이드 모델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돈이 없었어요. 수출용 모델 따로 만들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창고에 있던 현역 장비 그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그걸 제대로 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못 굴릴 거라고요. 최동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러시아가 가난해서 내린 결정이 한국 방산의 도약점이 됐으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우리의 가난이 한국의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한국의 도약대가 됐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내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고철을 보물로 바꿨고 씨앗을 숲으로 키웠다. 그리고 지금 그 숲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한국에서의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죠. 화면을 보니 아들 알렉세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난번 통화가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또 싸우게 될까봐 걱정이 됐죠. 하지만 아들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들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알렉세이는 42살인데 요즘 부쩍 늙어 보였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리를 다친 뒤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달했던 아이였는데 전쟁이 그를 바꿔놓았죠. 저는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리는 좀 어떠냐고요?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똑같다고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미사일 시험장에 갔다 왔다고요. 현궁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봤는데 메티스M에서 발전한 거라더라고. 우리 기술이 이렇게 됐구나 싶었다고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당황했죠. 자랑스럽다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미사일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로 갈 거예요. 우리 동료들을 죽일 거라고요. 아버지가 기술 넘겨준 덕분에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30년 전 일이고 국가 결정이었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친구들이 죽었어요. 같이 참호에서 잤던 놈들이 한국산 무기에 맞아서 죽을 거라고요. 그게 아버지 책임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인한 군인이었던 아들이 울고 있었죠. 다리를 잃고 전우들을 잃고 이제는 아버지마저 적국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와요. 거기서 뭘 하든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진실을 찾는다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돌아와요. 영상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건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진실을 찾는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미니바에서 보드카를 꺼냈습니다. 병째로 마셨죠.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뜨거워졌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잘 돼서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야. 하지만 그게 한국 탓인가요? 우리가 기술을 줬고 그들은 그걸 발전시켰을 뿐인데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을 탓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때 결정을 내린 나 자신을 탓해야 하나요? 병이 반쯤 비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죠. 68살 먹은 늙은 군인이 호텔방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귀국을 고민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그냥 돌아갈까? 여기서 더 뭘 봐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잖아. 하지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진실을 끝까지 마주해야 해. 그래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엉망인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수민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좀 못 잤을 뿐이라고요. 이수민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일정을 설명해줬죠. 점심에 특별한 분을 만나실 거라고요. 한국 육군 예비역 대장이신데 1996년 불곰 사업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라고. 점심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이었죠. 개인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1살의 김영철 예비역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육군 기갑사령관을 지냈고 불곰 사업 당시 실무 총괄을 맡았던 인물이었죠. 김영철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반갑다고 하더군요. 30년 만이라고. 저는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1996년 모스크바에서 협상할 때 제가 한국 측 수석 대표였다고요. 기억나시냐고. 모스크다. 그 단어를 듣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크렘린 근처의 회의실에서 양측이 마주 앉아 협상했던 장면이요.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이 사람이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난다고 대답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정식이라는 건데 작은 그릇들이 수십 개나 나오더군요. 김 장군이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불고기고 이건 잡채고 이건 전이라고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봤습니다. 놀랍게도 다 맛있었죠. 러시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섬세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 장군이 당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최신 장비를 보내줘서 정말 놀랐다고요. 솔직히 기대 안 했다고. 수출용 저급 모델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배기가 오니까 처음에는 뭔가 함정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함정 같은 건 없었다고 대답했죠. 그냥 수출용 모델 만들 돈이 없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그걸 제대로 활용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다고요. 김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러시아 측이 우리를 얕봤다는 거.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였다고요. 최신 기술을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건가요? 김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기보다는 고맙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30년을 단축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우리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출발점을 제공해준 건 러시아였다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맙다고요? 우리가 준 기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 고맙다니요? 하지만 김 장군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었죠. 김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러시아 기술이든 미국 기술이든 결국 그걸 받아서 키우는 건 사람의 몫이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이 준 씨앗을 열심히 키웠을 뿐이라고. 씨앗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박정호 씨도 같은 말을 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는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무가 됐는데요. 그래도 고맙다고 할 수 있나요? 김 장군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어디를 향해 자라는지는 나무 탓이 아니라고요. 햇빛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된 건 한국 탓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살 길을 찾은 것뿐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살 길을 찾은 것뿐이라고요. 우리가 기술을 줬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그걸 발전시켰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김 장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역사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만 기술은 국경을 넘는다고요. 당신이 30년 전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말라고. 그건 역사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라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 장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은요. 한국 체류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도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처음에 느꼈던 충격과 불편함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죠.
아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윤재혁 PD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흥분한 표정이었죠. 대령님,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제안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PD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서 K2 전차 인도식이 열린다고요. 첫 번째 물량이 도착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거기서 촬영을 하면 다큐멘터리가 훨씬 풍성해질 거라고요. 폴란드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까지 온 것도 큰 결심이었는데 폴란드까지 가라니요. 게다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죠. 거기서 러시아 퇴역 장교가 한국 무기 인도식을 참관한다. 국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윤 PD가 말했죠. 물론 부담이 되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30년 전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를 준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30년 뒤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는 현장을 보신다면 얼마나 의미 있겠느냐고요. 역사적인 순간이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 PD 말대로 이건 그냥 취재가 아니었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부산항에서 러시아 무기가 내려오던 그 장면이 이번에는 폴란드 항구에서 한국 무기가 내려오는 장면으로 재현되는 거였죠. 저는 하룻밤을 고민했습니다. 아내 나탈리아에게 전화해서 의견을 물었죠.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라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해보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윤 PD에게 연락했습니다. 폴란드에 가겠다고요. 윤 PD가 기뻐하며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르샤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 시간은 10시간이 넘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 그 나라와 러시아의 역사는 복잡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폴란드를 해방시켰다고 우리는 배웠지만 폴란드 사람들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소련은 해방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령자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폴란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습니다. 소련의 위성국가였죠. 그들은 소련제 무기를 썼고 소련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그들은 서방으로 달려갔죠. 나토에 가입했고 미국제 무기로 바꿨습니다. 러시아를 등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에서 발전한 한국 무기를요. 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역사는 참으로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이수민 씨와 윤 PD가 동행했고 박정호 씨도 함께였죠. 공항 출구에 폴란드 육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친 코발스키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중령이었고 K2 전차 도입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영어로 대화했는데 그의 영어는 약간 동유럽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르친 중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다고요.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떤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30년 전에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공급한다고요. 그리고 그 한국 무기는 러시아 기술에서 발전한 거라고요.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냐고. 역사의 아이러니. 그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죠. 아이러니하다고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마르친 중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그디니아 항구에서 인도식이 열린다고요. 역사적인 날이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고요. 하지만 누구에게 역사적인 날인가요? 한국에게? 폴란드에게? 아니면 러시아에게? 바르샤바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새 건물들이 뒤섞여 있었죠. 이 나라도 변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첫날 밤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보다 잠이 잘 왔죠.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다음 날 아침 마르친 중령이 호텔로 마중 왔습니다. 인도식은 오후에 열리지만 그 전에 보여줄 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폴란드 기갑부대 훈련장이라고요. K2 전차를 먼저 도입한 부대가 훈련 중이라고. 차로 1시간쯤 달려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들판에 전차들이 기동하고 있었죠. 익숙한 검은색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K2 전차였습니다. 폴란드군 마크가 붙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한국산 전차였죠. 마르친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첫 물량이 도착해서 지금 집중 훈련 중이라고요. 병사들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특히 자동장전 장치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저는 전차들이 기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빠르고 민첩했죠. T-90 전차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능숙하게 조종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르친 중령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소련제 T-7이 전차를 썼다고요. 제 할아버지도 그걸 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무기를 쓸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가 싫었느냐고요. 마르친 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싫다기보다는 선택권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고요. 냉전 시대에 우리는 소련이 주는 걸 그냥 받아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골라서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자유라고. 자유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폴란드에게 한국 무기를 사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구나.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마르친 중령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때 소련군에게 끌려가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었다고요.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지만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가족은 러시아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다고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내 나라가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소련 시절의 만행들,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친 중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개인을 탓하는 건 아니라고요. 국가와 개인은 다르다고. 러시아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안다고요.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훈련장을 나와 그디니아 항구로 향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죠.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군 인사들.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군중 속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화물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배였죠. 그 안에 K2 전차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부산항에서 제가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러시아 배에서 T-80 전차가 내려왔죠. 지금은 한국 배에서 K2 전차가 내려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진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로 이렇게 된 거구나. 인도식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볼 차례였죠. 화물선이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거대한 선체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첫 번째 K2 전차가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차체에 폴란드군 녹색 위장 무늬가 칠해져 있었죠. 군중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폴란드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고 정부 관계자들은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폴란드에게 이날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K2 전차가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오는 장면을요. 마치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부산항에서 T-80이 내려오던 그 장면과 겹쳐졌죠.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놈들이 이걸 어디다 쓰겠어. 창고에 처박아 두다가 녹슬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얼마나 오만했던 겁니까? 지금 눈앞에서 그 오만함의 결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준 씨앗을 키워서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고 이제 그걸 유럽에 수출하고 있었죠. 러시아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사겠다며 줄을 서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경쟁자한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인도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단상 위에 폴란드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나란히 섰죠. 양국 국가가 연주됐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국방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라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전차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거라고. 한국 방위사업청장도 연설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우정을 상징하는 날이라고요. K2 전차가 폴란드의 안보를 지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그 연설들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죠. 분노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아니면 인정해야 하나.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수민 씨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떠시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수민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복잡한 게 당연하다고. 30년 전에 직접 관여하셨던 분이 이 광경을 보시면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 전차가 부두에 내려섰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달려가 점검을 시작했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전차가 내려왔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검은색 전차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강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저도 그렇다고요. 30년 전에 T-80 상자 열던 그 신입 연구원이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호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죠. 그도 감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뿌듯하시겠다고요? 박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뿌듯하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낀다고. 이 전차가 전쟁에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평화를 지키는 억지력으로만 남기를 바란다고. 억지력이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기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뜻이었죠. 쓰이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거였습니다. 인도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죠. 한국 사람들과 폴란드 사람들이 어울려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축배를 들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 무거운 마음이었죠. 이 자리에 러시아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의 맹주였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제는 구경꾼 신세가 됐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항구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았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가 보였고 방금 내려온 K2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긴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이었죠. 이 자리 비었느냐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앉아도 된다고요. 여자가 맞은편에 앉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올레나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난민이라고.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요?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그 나라 사람이라고요? 올레나가 물었습니다. 방금 인도식 보셨느냐고요? 저는 봤다고 대답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멀리서 봤다고요. 한국 전차가 오는 거요. 좋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 전차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좋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레나가 물었죠. 어디서 오셨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러시아라고 대답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적국 사람인데.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러시아에서 왔다고요. 순간 올레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싸늘해졌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퇴역 군인이라고요. 지금은 그냥 늙은 연구원이라고. 전쟁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올레나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전쟁과 관계없는 러시아 사람은 없다고요. 전쟁을 시작한 건 러시아니까요.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은 괜찮으냐고요. 올레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키이우 방어전에서 전사했다고요.
미사일 공격이었다고. 러시아 미사일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올레나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요. 전쟁을 시작한 건 푸틴이지 당신 개인이 아니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남편을 죽인 나라 사람인데. 올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든 미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모든 러시아 사람이 전쟁을 원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와 개인은 다르다고. 국가와 개인은 다르다. 마르친 중령도 같은 말을 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요. 올레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오면 좋겠다고요. 우리도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남편 같은 사람들이 더 죽지 않게요.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2살이라고 했는데 훨씬 나이 들어 보였죠. 전쟁이 그녀를 늙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난민으로 살아야 하는 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올레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러시아로 돌아가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달라고요. 전쟁을 끝내라고.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그녀가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지만 마실 생각이 없었죠. 올레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쟁을 끝내라고요.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요.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퇴역한 늙은 군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하자. 30년 전의 실수를,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처한 현실을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르샤바 시내의 호텔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인터뷰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윤재혁 PD가 카메라와 조명을 세팅하고 저는 의자에 앉았죠. 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윤 PD가 물었습니다. 준비되셨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고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 PD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죠. 1996년 불곰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요.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국방부 군수협력국에서 일하는 중령이었다고요. 한국에 대한 무기 대여 상환권을 담당했다고. 어떤 장비를 보낼지 검토하고 최종 승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이었다고요. 윤 PD가 물었습니다. 왜 최신 장비를 보내기로 결정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요. 수출용 다운그레이드 모델을 따로 만들 예산이 없었다고. 그래서 창고에 있는 현역 장비를 그대로 보낸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얕봤다고요. 미국식 체계에 익숙한 한국이 러시아 무기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어차피 창고에 처박아 두다가 녹슬 거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윤 PD가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떠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완전히 틀렸다고요. 한국은 그 무기들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3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해서 원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냈다고요. K2 전차, 현궁 미사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준 씨앗에서 자란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우리는 고철을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보물이었다고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던진 것을 그들은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켰다고. 그 결과가 지금 이거라고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사고 러시아 전차는 안 산다고. 이게 현실이라고요. 윤 PD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시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부끄럽다고요. 30년 전 내 오만함이 부끄럽다고. 한국을 얕본 것, 그들의 잠재력을 몰라본 것,
그게 부끄럽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발전시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받아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그건 인정해야 한다고요. 질투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윤 PD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한때 강대국이었다고 해서 영원히 강대국인 건 아니라고. 세상은 변하고 다른 나라들도 발전한다고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가 할 일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면 안 된다고. 어제 만난 우크라이나 여자가 있는데 남편을 잃었다고요. 그런 비극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촬영이 끝났습니다. 윤 PD가 고맙다고 말했죠. 용기 있는 인터뷰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양심이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방을 나오는데 박정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죠. 눈빛으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존경한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존경받을 일을 한 게 아닌데요. 바르샤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제 남은 건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서울을 거쳐 모스크바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저녁에 박정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작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벽돌로 된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분위기가 아늑했죠. 박정호 씨가 폴란드 보드카를 시켰습니다. 즈브로프카라는 거였는데 풀향이 나는 독특한 맛이었죠.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지났다고요. 그때 26이었는데 이제 56이라고. 인생의 절반을 K2 전차와 함께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하는 거 없느냐고요. 다른 길을 걸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 없느냐고. 박정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이 길이 제 운명이었다고. 1996년 부산항에서 그 상자를 열던 순간 제 인생이 결정된 거라고요. 러시아 전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이걸 분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고요. 박정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다고요. 이렇게 복잡한 기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겁이 났다고.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고요.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도전 정신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구나.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던 거죠.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대령님한테 고마운 게 있다고요. 저는 뭐가 고맙느냐고 물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최신 장비를 보내주셔서요. 수출용 저급 모델이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못 왔을 거라고. 진짜 배기를 보내주셔서 진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얕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국이 못 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좋은 거 보낸 거라고요. 박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좋은 일이 됐으니까요. 의도가 어땠든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니겠느냐고. 의도가 어땠든 결과가 좋으면 된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제 의도는 분명히 나빴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얕봤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됐다면 그건 좋은 일인 걸까요?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그런 거라고요. 의도와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중요한 건 거기서 뭘 배우느냐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역사에서 배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술잔을 비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르샤바 밤거리가 고요했죠.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뭘 더 만드는지 지켜봐 주세요. 저희 발전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기대하겠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구나. 30년 전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죠. 인천공항에 내리니 이수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 에이덱스 방산 전시회 참관이라고요. 에이덱스는 대한민국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였습니다. 경년으로 열리는데 마침 올해가 개최 연도였죠.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참가하고 군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라고 하더군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전시관 안에 온갖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함정.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K2 전차가 중앙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K9 자주포가 있었고 천무 다연장 로켓도 있었죠. KF-21 전투기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무기들이 총집합한 거였죠. 각 부스마다 외국인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들렸죠.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무기를 사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한화 디펜스 부스, 현대로템 부스, 리그넥스원 부스. 이름만 들어도 대기업들이었죠. 각 부스에서 젊은 직원들이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30년 전 한국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방산 전시회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죠. 그때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지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고 독일에서 사고 우리 러시아에서도 빌려갔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고 다른 나라들이 사러 오는 거였죠. 폴란드가 왔고 노르웨이가 왔고 호주가 왔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왔습니다.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하는 거였죠. 이수민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작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었다고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200억 달러라고요? 30년 전 한국에 30억 달러 빌려줬던 나라가 지금은 200억 달러어치 무기를 팔고 있다고요. 현대로템 부스에서 담당자가 K2 전차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능동 현가 장치, 국산 파워팩, 자동 장전 시스템. 자랑스럽게 열거하는 모습이었죠. 외국 바이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무기 자체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진짜 힘이구나. 30년 동안 쉬지 않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도전한 사람들. 박정호 씨 같은 사람들. 그들이 한국을 이렇게 만든 거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우리 무기가 실전에서 형편없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타워로 날아가는 전차 맞지 않는 미사일, 고장나는 장비들.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치고 올라왔죠.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르다. 삼박자가 맞으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였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죠. 한국이 이겼다고요. 방산 경쟁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이겼다고요. 적어도 지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30년 만에 이 정도까지 온 나라라니.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구나.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요.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요.
그게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모스크바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요.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영상편지를 찍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바라봤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 아버지다. 지금 서울 호텔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다. 내일 돌아간다. 돌아가기 전에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찍는다. 먼저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았어. 30년 전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야. 한국의 최신 무기를 넘겨준 건 아버지였고 그 무기가 발전해서 지금의 K2 전차가 된 거야. 그리고 그게 폴란드로 가고 어쩌면 우크라이나로도 갈 거야. 내 친구들을 위협할 수도 있겠지. 그건 인정한다. 아버지 책임이야. 부정하지 않을게. 하지만 알렉세이,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아버지가 여기 와서 본 건 무기가 아니었어. 사람을 봤어. 30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들을 봤어. 그들은 우리가 던져준 고철을 보물로 바꿨어. 그게 나쁜 일인가? 누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낸 게 나쁜 일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들은 그냥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야. 우리처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야. 그걸 탓할 수는 없어. 우리가 탓해야 할 건 남들이 아니야. 우리 자신이야. 왜 우리는 30년 동안 제자리인가? 왜 한국은 발전했는데 우리는 못했는가? 그걸 생각해야 해. 남을 원망하는 건 쉽지만 그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알렉세이, 아버지는 이번 여행에서 많은 걸 배웠어. 한국 사람들한테서 배웠어. 그들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겸손함.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야.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재를 잃어버렸어. 그게 우리 문제야. 아버지는 이제 늙었어. 68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진실을 말하고 싶어. 내가 본 걸 기록하고 싶어.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원망하지 마. 한국을 원망하지 마. 그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우리가 못한 걸 그들이 한 것뿐이야. 우리 러시아가 다시 일어서려면 배워야 해. 그들처럼 해야 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해. 그게 아버지가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건강해라. 다리 잘 챙기고. 돌아가면 보자. 영상을 끊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영상 봤어요. 이해해요. 돌아오면 얘기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죠. 이해한다고요. 아들이 이해한다고요.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시작은 된 거였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린 거였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고요.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요. 출국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로비로 내려가니 이수민 씨와 윤재혁 PD가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출근길 사람들, 빌딩 숲, 깔끔한 도로.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수민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떠셨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여행이었다고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배웠다고. 윤 PD가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면 보내드리겠다고요. 방영 전에 검토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요. 기대하겠다고.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여권을 내밀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죠. 이수민 씨와 윤 PD가 게이트까지 배웅해줬습니다. 헤어질 때 이수민 씨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손녀분께 드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BTS 굿즈였죠. 포토카드랑 키링이랑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손녀가 이거 보면 좋아하겠다고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죠.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언제 올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열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박정호 씨를 만났던 일. K2 전차를 탔을 때의 놀라움. 현공 미사일 시연을 봤을 때의 소름. 김영철 장군과의 점심. 폴란드에서의 인도식. 우크라이나 난민올레 나와의 대화. 다큐멘터리 인터뷰. 그리고 아들과의 화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았죠. 아니,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되어 열흘 안에 펼쳐진 느낌이었죠. 저는 변했습니다. 확실히 변했죠. 30년 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마음도 없어졌죠. 대신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경외심.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돌아가면 뭘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내가 본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요. 그게 남은 인생의 사명이라고요. 손녀 아나스타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손녀 얼굴이 나타났죠. 할아버지 어디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비행기 아니라고 대답했죠. 지금 돌아가는 중이라고요.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BTS 굿즈 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샀다고요. 선물 많이 가져간다고요. 손녀가 환호했습니다. 최고예요, 할아버지 하고 소리쳤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전쟁은 끝날까? 평화가 올까?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배워야 했죠.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10월 말의 모스크바는 이미 겨울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의 온화한 날씨가 벌써 그리워졌죠. 공항 출구에 아내 나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죠.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왔다고요. 많은 걸 보고 왔다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 폴란드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요.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가길 잘했네요.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떠날 때는 무거웠는데 지금은 편해 보인다고요. 뭔가 내려놓은 것 같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죠. 죄책감, 자존심, 오만함. 그런 것들을요. 집에 도착하니 손녀 아나스타샤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줘요 하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BTS 굿즈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녀가 환호하며 상자를 열었죠. 포토카드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최고예요, 할아버지 진짜 최고예요 하고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3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됐죠. 문화도 기술도 경제도 모든 면에서요. 저녁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빈 문서를 열고 커서를 깜빡이며 바라봤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 그리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나는 한국에 고철을 준다고 생각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씨앗이었음을 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죠. 부산항에서의 기억,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 K2 전차의 위용, 폴란드에서의 충격,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 나는 러시아 육군 대령으로서 35년을 복무했다. 소련의 영광을 보았고 소련의 몰락도 보았다. 냉전의 승리자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처럼 패배자가 된 시절도 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다. 진짜 승리자는 힘이 센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라는 것을.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지고 미래를 향해 달리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우리가 준 기술로 우리를 뛰어넘었다. 그것을 원망할 수 없다. 그들은 노력했고 우리는 하지 않았으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불빛이 보였죠. 서울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곳이었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30년의 기억을 모두 쏟아냈죠.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역사는 때로 패자에게도 교훈을 준다. 나는 그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배운 것을. 그것이 늙은 군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한국. 나에게 가르침을 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30년 전에 너희를 얕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8살 늙은 군인의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늦지 않은 시작이었죠.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